好，往前走，先往前走。 2023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46만 명으로 추정되어 총인구 대비 4.8%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중 조선족은 27.5%, 중국인은 11.4%로 합하면 38.9%라는 절반에 가까운 수의 외국인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일명 3D 업종에서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냥 좋아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된 범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아도 한국인 행세를 하며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실제로 20년 넘게 한국인 행세를 했던 중국인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문득 의문이 드실 겁니다. 중국인은 자신의 국적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국가 중 하나인데요. 왜 한국인인 척한 것인지 혹은 한국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이런 의문에 조금이나마 해답이 될 만한 글을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엔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저를 버티게 해준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시골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시골 중에서도 아직도 이런 시골이 있나? 싶을 정도로 빈곤한 시골에서 태어났던 저는 이런 소소한 꿈조차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산밖에 없어 고등학교는 고사하고 초등학교 때도 거리가 너무 멀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가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으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터가 없었습니다. 철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 이사를 가자고 떼를 써봤으나 역시나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성인이 되어갈 무렵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부딪혀보는 것이죠. 저는 그 즉시 도시에서 숙식이 가능한 허거 가게에 이력서를 냈고 한순간에 직원으로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저 혼자 도시로 가는 것은 걱정된다며 한참을 말리셨으나 결국 제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습니다. 도시는 확실히 제가 살던 곳과는 다르더군요. 사람들이 밤낮 없이 움직였으며 항상 사람 소리가 들끓었습니다. 도시를 동경했던 저는 이런 시끌벅적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생활에 어떻게든 정착하고 싶어서 저는 허거 가게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월급도 오를 수 있었고 많은 직원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었죠. 그 정도로 저는 도시에 사는 것에 진심으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날이 있거나 가족들이 그리운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빠지게 된 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한국 드라마는 현실에서 지쳤던 일들을 모두 잊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 또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렸을 때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다던 제 작은 꿈이 생각나더군요. 이미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룬 적이 있으니 한국에서의 삶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렇게 저는 잠을 쪼개가며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대학교를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어라도 잘하면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시기 가게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위에는 한국어가 무슨 쓸모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최고라고 강조하더군요. 저는 혹시 한국 드라마를 봤냐며 추천도 해보았지만 그녀의 주장은 확고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가봤는데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며 비아냥대기도 했죠. 화장실 하나 제대로 있는 곳이 없어서 주변 풀숲에서 해결해야 했으며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친절하다고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은 세트장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음식도 맵기만 하고 맛이 없다고 했죠. 더군다나 음식에 고기는 전부 빠져 있었고 콩고기밖에 없었다며 한숨을 쉬며 고기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미지 메이킹이 유명한 것 모르냐고도 하더군요. 한국 드라마 혹은 음악이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더니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정부에서 다른 나라에 로비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처럼 중국 정부가 신경 쓴다면 중국 콘텐츠가 금방 1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죠. 올림픽에서 항상 1위를 하는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불어 위에는 저에게 현실을 보여주겠다며 핸드폰을 들어 자신이 찍었다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잣집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현재 한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위에에게 정말 본인이 찍은 사진이 맞냐고 묻자 의심하냐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냥 넘어가긴 했으나 그날 이후로 위에는 한국이라는 소재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위에는 한국에 갈 비용은 모으고 있는지 물었고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자 대단하다고 칭찬까지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에게 비밀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살았는지, 얼마를 모았는지도 위에는 알게 되었어요. 저는 위에의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위에가 자주 쉬는 이유 중 하나도 아버지가 아프셔서 간호를 위해서 집에 가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마음 하나 기댈 곳이 없었으나 저라는 친구가 생겨 너무 의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 또한 위에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기에 그 말이 참 듣기 좋더군요. 그러던 중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위에가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위에의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이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고민 끝에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죠. 금액이 굉장히 컸는데 제가 가게에서 몇 년간 모았던 돈의 금액과 비슷하더군요. 솔직히 쉽게 수락하기는 힘들었으나 위에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한국에 가기 위해 모았던 돈을 다 위에에게 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맙다며 가게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걱정할 테니 이야기하지 말라고 요청하더군요. 마음씨도 곱다고 생각하며 저는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수술 날짜가 다가올 때쯤 또다시 저에게 울면서 이야기하더군요. 한국인에게 사기당했다면서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새벽녘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은 병원 관계자라고 밝히며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잠결에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버지가 더욱 위독해지셔서 당장 입금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했다더군요. 당황한 나머지 전화를 끊기도 전에 입금했고 다급히 병원으로 향했더니 그런 전화를 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다시 전화했을 때는 그 번호는 더 이상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뒤로하고 왜 한국인에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한국인 어투에 중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잠결에 한국인 어투를 알 수 있나 싶었지만 위에가 한국에 몇 번이나 다녀온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기에 저보단 알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공안에 신고하자고 했더니 공안이 사건을 해결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아버지가 수술을 못하시면 어쩌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장님께 돈을 빌리려고 한다며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솔직히 그건 제가 낄 일이 아니었지만 위에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인처럼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흔쾌히 돈을 위에에게 빌려주었고 수술이 끝나고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시 중국인들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한국인들은 그저 사기꾼에 불과하다며 분노했습니다. 덕분에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도 사라졌죠. 그때쯤 제가 쉬면서 보던 왕홍들은 한국 여행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한국에 간다면 한국 드라마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특히 한국의 고층 빌딩이나 세련된 곳들은 서울에서도 중심지에만 있으며 다른 곳들은 하나같이 중국의 시골보다 더 못하다고 했습니다. 판잣집을 넘어서 여전히 굴을 파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본다고 설명하며 한국에서 하루빨리 중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음식은 얼마나 문제인지. 한국인들은 쉽게 살 수 없는 고기라든가 수박을 중국인들은 쉽게 살 수 있으니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수박 한 조각만 줄 수는 없는지 묻는 사람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가고 싶어 했다니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더군요. 시골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도시로 온 것인데 시골보다 더 심한 곳에 여행을 가려고 했던 제가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잘 끝났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오던 위에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간호로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연락이 오지 않은 날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여러 번 했었기에 부재중이 찍혀 있을 텐데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자 이상하더군요. 저는 미안한 마음이 커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위에가 출근하기로 했던 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점차 의문이 든다며 주위 직원들에게 위에에게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게 되었으니 위에가 그동안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직원이 위에의 비공개 SNS를 찾아내 그 돈으로 놀러 다녔다는 사실을 알린 것인데요. 알고 보니 위에의 아버지가 아픈 것은 거짓이었고 저랑 친해지기 위한 것도 사실은 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저는 한동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사장님은 저와 함께 일하는 게 불편해졌다며 잘났습니다. 더군다나 저를 보고 위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는데 돈도 못 받게 되었다며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하더군요. 저 또한 피해자였는데 말이죠. 막다른 길목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기댈 모든 곳이 사라졌기에 부모님의 집에 돌아갈까 했으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처럼 좋아하시던 분들인데 슬픔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지인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하지도 못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친구인 리우가 저에게 한국 회사에 입사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입니다. 리우도 이직을 준비 중이었는데 공고를 확인하던 도중
중국어 능력자를 뽑는 한국 기업 공고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한국어 시험까지 통과했다는 것을 알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듣자마자 혹하긴 했습니다. 위에가 예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의 물가는 굉장히 싸서 중국인들은 가자마자 부자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이죠. 저는 수중에 한 푼도 있지 않았기에 한국이 기회를 땅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컸어요. 그냥 이력서라도 내보라는 이야기에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화상 면접까지 봤던 저는 정신 차려보니 떠나기만 하면 되는 단계에 다다랐더군요. 한국으로 가는 것은 여러 마음이 들게 만드는 일이었죠. 솔직히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시골을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더 심한 시골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깔끔함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보낸 그 느낌 그대로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물론 공항만으로 깜짝 놀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층 건물이 더 많았으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발걸음도 빨랐으며 활기가 넘쳤지만 예의는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인들의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만 보면 치를 떨며 온갖 욕을 퍼붓는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이런 친절함을 느껴본 적이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다들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특히나 어깨를 부딪혔을 때 죄송하다고 하거나 민망한 웃음을 짓는 것은 정말 놀라웠죠. 저는 어깨를 부딪혀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중국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왕홍들이 했던 것들은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된 정보만 들으며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정확하고 빠르게 일을 하더군요. 중국인들은 빠르긴 해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일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대충 하다가 걸리면 민망할 정도였죠.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이 쌓여갈 때쯤 월급을 받고 갔던 마트에서의 경험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물가가 굉장히 싸서 중국인들이 부자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특히 왕홍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국 월급으로 한국에서는 제대로 살 수는 있나 싶더군요. 더군다나 한국의 월급 수준도 중국과 전혀 다른데 물가를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국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하나로 150만 원이라도 벌면 다행인데 말이죠. 한국의 물가는 중국인의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자 놀이는 무슨 물건을 그냥 가져가서 중국인 망신이나 안 시키면 다행일 듯하더군요. 중국에서 잘못 알려진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비싸서 고기를 못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고깃집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본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심지어 회식도 고기로 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더군요. 마트에서는 한국인들은 비싸서 못 먹는다는 과일이 몇 개씩 올라가 있으며 심지어는 할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마트에서 장을 보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제 계정이 차단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국을 조금이라도 칭찬한다 싶으면 중국에서 막는 것처럼 느껴졌죠. 관련된 게시글을 올리면 바로 사라지거나 계정이 정지되는 일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경험한 이후 저는 SNS 속 왕홍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왜 중국이 많은 나라에서 인기가 없는지 새삼스럽게 깨닫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짓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니 더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항상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세상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기분이 듭니다. 요즘 들어 어린 시절의 꿈이 생각납니다. 언젠가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 말이죠. 어쩌면 그 꿈 덕분에 한국까지 와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제 지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간혹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홍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살기 어렵고 팍팍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이냐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직접 살아보면 안다고 대답하고는 합니다. 중국에서는 열린 눈을 가질 수가 없을 테니까요. 해당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댓글에는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는 중국인 외에도 외국인들의 답변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 편한 것도 많고 올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지지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몇몇 중국인들은 거짓이라며 여전히 비난의 소리가 컸습니다.
글쓴이의 내용을 보자면 한국에 젊은 중국 여성들이 많이 오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중국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런 중국인들의 한국행이 더욱 걱정될 수밖에 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몇몇 중국인들이 한국이 자기네들의 속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6.25 한국전쟁을 미국에 맞서고 중국이 한국을 도운 것이라는 영웅주의로 미화시키는 것에 참전국 전체가 분노했다고 합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단독으로 보도하고 나섰고 중국의 역할을 찬양하는 것은 마치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한 것을 기리는 것과 똑같다며 중국 역사 왜곡에 세계인의 불신과 분노가 커져간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국의 한국에 대한 기사가 유독 많이 보도가 되며 중국의 역사 왜곡 주장은 힘을 잃어만 가고 있는데요. 최근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고 나선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 화제입니다. 세계 여러 매체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국가를 대신해 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밝혔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보도된 이 기사에는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간단명료한 헤드라인이 눈에 띕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초청하여 항공, 숙박을 포함한 모든 경비를 전액 지원할 것이며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해 최고의 대우를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켜주신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꼭 연락주세요. 해당 기사는 한국인들이 국가를 대신해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외신에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보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참전용사, 한국전 참전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참전용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누구든 볼 수 있는 언론 매체를 선택한 것이고 현재 각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전달할 계획임도 밝혔습니다. 이에 외신은 한국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 대대적인 보도를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이 파격적인 지원 소식에 수많은 궁금증이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공식협회? 재벌? 하지만 밝혀진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모두의 예상을 깬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기업, 인프레쉬였는데요. 작은 기업이 뭘 할 수 있겠냐 싶겠지만 이 기업의 후원을 위한 실행력과 포부는 여느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에도 16개국 참전용사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부럽다 등의 여러 해외 네티즌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고로 가벼운 안질환도 치료 못해 시력을 잃어가는 수십 명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위해 현지의 병원까지 협약을 맺어 대규모 수술을 지원하고 전쟁 중 다리를 잃어 집에서조차 거동이 어려운 필리핀 참전용사에게 전동 휠체어를 선물했으며 의족을 착용시켜주어 수십 년 만에 2다리로 선기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에서 생활고로 식료품을 절도한 국내 참전용사의 기사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손편지와 생활비 선불카드를 전달하여 뉴스에 보도되는 등 한국전쟁의 진심인 기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작은 기업임에도 기업의 이익보다 후원에 앞장서며 적자 속 어려움에도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은 역사를 담아낸 굿즈를 출시하며 수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특별한 의미를 담은 후원 굿즈를 출시했는데요. 해당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굳은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 제작되었습니다. 서명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재현하여 세밀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태극기 키링은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현 세대에 알리고 해당 굿즈의 수익금 일부는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를 통해 한국의 역사가 전 세계에 알려지며 도움을 받는 참전 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기업의 후원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